삼국지 광이셨던 박옥금 시인의 재밌는 삼국지. 오늘은 제1부 어지러운 천하 제6장 조조와 유비 편입니다. 동구는 낙양 동쪽 800리 옛 위나라에 설치된 군인데, 조조는 이곳에서 23의 한창 나이에 환관들의 참소를 받아 그 속현인 돈구에서 현령을 지낸 적이 있는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그 10년 뒤 동구의 태수가 되어 선정을 펴다가 부친 조성이 전 1억만으로 삼공의 하나인 태위의 버섯을 사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낙향해 버린 곳입니다. 동탁과의 싸움에서 진 조조가 이 동군에 다시 자리를 잡은 것은 일종의 도적대의 연합이었던 흑산적 때문이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손을 쓰지 못한 이 흑산적을 깨뜨리고 보니 사실상 동구는 조조의 땅이 되었고 조조는 동군 태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원소가 표를 올려 동탁이 황제를 움직여 내려준 자리인데, 조조에게는 호랑이가 날개를 얻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떻거나 조조가 태수가 되고 보니 그의 군사는 관군이 되고 군자도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흑산적을 크게 무찌르고 돌아온 날, 조조는 진류 땅을 떠날 때보다 배가 넘는 장수와 모사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술잔을 들며 시흥을 베풀었습니다. 조조는 한실에 충성을 바쳤던 자신의 젊은 날과 그 맹세를 철회하고 스스로 천하를 다스리는 패자의 길로 들어선 지금의 자신을 대비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신음하는 백성들, 그리고 대의명분 속에 감추어진 영웅들의 야망을 위해 대신 죽어가야 할 장졸들을 생각하며 비감에 젖은 시를 읊었습니다. 조조는 당대의 대영웅이기도 하였지만 시인으로서도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관동의 의사들이 군사를 일으켰네. 맹진의 첫 기약은 도성에 있었건만 명리를 서로 다투다 뿔뿔이 흩어졌네. 백성의 죽음은 들판에 널려있고 임금은 참칭되고 옥새는 사라졌으니 남은 자 몇이나 될까 생각하면 애가 끌래. 이는 호리행이라는 조조의 저작시인데, 이 시를 듣자 술자리는 숙연해졌습니다. 조조는 시 짓기를 좋아했습니다. 조조 곁에는 순욱이란 대단히 명석한 모사가 있었는데, 조조가 동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순욱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동탁의 포악이 점점 더해가니 머지않아 반드시 비참한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치기 위해 우리는 아무 힘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조조가 약간 비감적인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반성하고 하하 웃으며 장수와 모사들에게 술을 권하고 있는데, 장사치로 가장한 세작 간첩이 들어와서 동탁이 사도 왕륜의 계략으로 여포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조조는 여포가 본색을 드러내 제2의 동탁이 될 것이니 당장 군사를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며 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욱은 무겁게 고개를 저은 뒤 일어나 말하였습니다. 주공께서는 아직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포가 이리 갔다고 하나 왕룡과 같이 천자를 끼고 있으니 잘못하다가는 역적의 오해를 받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군마를 쉬게 하시고 힘을 기르시도록 하십시오. 만약 어린 천자 앞으로 군사를 밀고 들어가면
반드시 동탁과 같은 물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마치 조조의 속을 들여다본 듯 하였습니다. 과연 일은 며칠 안 돼 예측대로 발전해 갔습니다. 이각과 곽사, 장제, 번조가 10만의 군사를 끌고 장안으로 진격했다는 소식에 이어 여포의 폐주와 장안성이 떨어졌다는 정갈이 들어오고 왕륜을 죽인 이각과 곽사가 엉뚱한 궁리를 내어 천자를 죽여 대사를 도모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장제와 번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각과 곽사는 장제의 말을 듣고 칼을 거두었으나 군마를 물리지 않으므로 이때 누각에서 헌제의 선유가 내렸습니다. 왕륜이 이미 죽었거늘 어찌하여 군마를 물리지 않는가? 신들이 조정을 위하여 싸웠는데 어찌 아무 벼슬도 내리지 않으십니까? 벼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각각 벼슬을 주니 겨우 군마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 서량태수 마등과 병주자사 한수가 군사 10만을 끌고 쳐들어 왔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모사 가우의 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조는 그 싸움에 한수를 놓쳤다는 이유로 이각 각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장제는 번조의 군사까지 합쳐서 홍롱으로 달아나자 남은 이각과 각사는 더욱 오만해져 그들의 천하가 되었습니다. 조조가 장안 소식을 거기까지 듣자 왠지 불안해졌습니다. 천자가 있는 곳이 이각과 곽사에게 맡겨져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 뜻밖에도 조조에게 힘을 늘릴 기회가 왔습니다. 청주에 다시 황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삽시간에 휩쓸어 자기 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조는 다시 모사 순옥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지금 서쪽에는 이각과 각사가 천자를 끼고 호령하고 있고 동쪽은 100만 황건적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어. 전일 공은 군사를 시기를 전언하였으나 등과 배에 용서 못할 도적의 무리가 있으니 만약 군사를 일으킨다면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되겠소? 황건의 무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이릅니다. 거기다가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여주목 유대와 제북상 포신이 힘을 합쳐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기든 지든 그들이 황건의 기세를 반으로 꺾은 뒤에 나서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포신이 찾아왔습니다. 주공께서 연주목을 맡아주셔야 거센 물결 같은 황건적을 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주의 주리들을 이끌고 달려오는 길입니다. 나더러 연주를 맡아달라니 연주는 유대가 맡고 있지 않소. 유공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도적에게 해를 입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조는 기쁨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엄숙한 낯빛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이 조조가 약간의 군마가 있다고 하나 간원의 인수는 사사로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외다. 반드시 조정의 명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조조가 기어이 인수를 사사로이 받지 않으려 하자 포신이 조정에 황건적을 치기 위하여 조조에게 명을 내려줄 것을 원한다고 하여 표를 올렸습니다. 조정에서는 바삐 조조에게 연주목을 내리고 도적을 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조는 성지를 받고 곧 포신과 함께 황건적을 쳤습니다. 황건적은 무찔렀지만 포신은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사망을 하니
조조는 애석히 여겨 나무를 깎아 시신을 만들고 후하게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동 일대는 고스란히 조조의 땅이 되었고 조조의 앞날이 밝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스리는 땅이 불어나고 인구가 늘자 무엇보다도 조조에게는 자기를 도와줄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조조에게는 많은 장수들이 모여들었고 모사도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 장수로는 하우돈, 하우연, 조흥, 조인, 이진, 악진 등이 있었고 모사로는 당대 제1의 제사라는 순욱과 그의 조카 순유가 있었는데 순욱이 정욱을 소개하였고 정욱은 각가라는 현사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명사들이 있었으나 여기 다 기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유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고향에서 간우와 장비 셋이 의형제를 맺고 떠나온 지 9년. 그 사이 수많은 싸움터를 헤매었고 나이도 30을 훌쩍 넘겼으나 아직도 그는 떠돌이 객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처지에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벌써 겨울은 가고 봄이 깊어 뒷산에 복사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유비는 군막 앞에 나와 멀거니 산야를 바라보며 말없이 자기를 따라준 두 동생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위로도 하고 회포도 풀 겸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유비의 심경을 더욱 울적하게 한 것은 공손찬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습니다. 공손찬이 세력이 늘어났음에도 유비를 잘해야 객장 대접이요 아니면 막장으로 부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오래 울적함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자. 오래 참고 기다리면 때가 온다. 유비는 그렇게 마음먹고 때를 기다리는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군막 안에 들어가서 간우와 장비 앞에서 고조의 대풍가를 노래도 부르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긋한 유비에 대하여 장비는 노골적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형님은 허구한 날 공손찬을 위하여 집 지키는 강아지처럼 오지도 않는 원소를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그러자 관우가 엄한 목소리로 장비를 꾸짖었습니다. 장비, 형님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일이 그렇지 않소. 난데없는 공손찬 하나 만들어 그 명령에 여기 이렇게 죽치고 앉아있기 벌써 몇 달째요. 하다못해 황건의 잔당이라도 찾아야지요. 장비가 퍼붓듯 대꾸하니 그걸 유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장비, 네 말이 옳다. 그러나 조급히 군다고 안 될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하고 더욱 다정하게 술을 권하였습니다. 장비가 다시 심통을 부리려 할 때 군사 하나가 달려와 배웁자고 하였습니다. 누구라더냐? 북해, 태수, 공룡이 보낸 사람이라 하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들라 하여라. 나타난 사람은 온몸이 피와 땀투성이고 이름은 태사자라고 하고 북해 태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적진을 뚫고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황건의 우두머리가 오만의 군사를 이끌고 성을 공격하는데 위태롭기가 조석을 다툴 지경입니다. 그리고 태사자는 공룡의 편지를 내어줌과 함께 북해의 사정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사실 공룡과 유비는 인사는 나눈 적은 있으나 그리 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요청이 엉뚱스러운 것이었지만
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것만 기뻐서 간우, 장비 두 아우와 그리고 태사자와 함께 힘을 합쳐 삼천군마로 북해에 이르니 도적은 유비 군사 수의 적음을 보고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도적의 장수 관해가 멋모르고 앞서 나와서 간우의 청룡도를 맞는데 아무리 센 도적의 장수인들 적수가 되겠습니까? 한 칼에 죽으니 졸개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공룡이 성 위에서 보니 유비의 형제들과 태사자의 싸우는 꼴이 마치 양떼 속에 뛰어든 호랑이같이 적진을 종양으로 치다르며 후리고 찌르고 하는데 아무도 당해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공룡은 고마운 마음에 술이 한 차례 돈 뒤 또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북해 땅은 조용해졌으나 또 하나의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줄여 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인의의 선비로 소문난 서주의 도공조가 조조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다는데 이유인즉 조조의 부모와 가족 40명이 조조에게로 이주해 가는 도중에 도공조의 부하 장계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도공조의 잘못은 아니지만 조조는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서주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공룡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미축이 들어와 서주의 소리 미축이 저희 사군을 위해 유상공께 문우드립니다 하고 업한 뒤 자초지종을 말하였습니다. 미축에게 호감을 느낀 유비가 말했습니다. 도공조께서 사람을 잘못 고르셨구려. 조승 일가를 불러 잔치를 벌여 한대한 뒤끝이 그렇게 되었으니 그런데도 조조는 자기 아비의 복수로 서주의 백성까지 모조리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비의 머리에 지난날 조조가 여백사 일가를 몰살시킨 일이 떠올랐습니다. 천도가 멀다 하나 반드시 그런 것만 같지는 않소. 아마도 그 옛날 조조가 죄 없는 여백사 가족을 몰살시킨 응보인지 모르오. 그래, 그 후는 어찌 되었소? 조조는 보수설한 4글자를 앞세우고 쳐들어오고 있어 서주성은 바람 앞에 등잔불입니다. 유비의 입장에는 둘 다 원수진일이 없고 잘 아는 사이라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말릴 힘도 없어 얼른 도겸을 돕겠다는 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히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비는 군사가 적고 장수가 모자라 가볍게 움직이다가 서주에 도움도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께 비웃음만 살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공룡은 격하여 인간의 대의를 논하며 나무랐습니다. 공룡이 그렇게까지 나오자 유비도 더는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말을 흐린 까닭은 도공조를 도우러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벼슬도 낮고 힘도 없는 그를 대등하게 대해주는 공룡에 대한 겸손이었습니다. 정그러시다면 태수께서 먼저 가십시오. 나는 공손찬에게로 가서 병마 몇 천을 더 빌려 뒤를 따르겠습니다. 공룡은 그래도 못 믿어온지 재차 다짐하니 유비는 미미하게 웃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공께서는 이 비를 어떻게 보십니까? 옛말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지만 신의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는 군사를 빌리건 못 빌리건 반드시 갈 것이요. 공룡이 군사를 이끌고 서주를 구원하러 떠날 점 유비도 공손찬에게 군사를 빌리기 위하여 그 근거지에 이르렀습니다.
기대보다 적은 군마와 겨우 군사 2천을 얻었는데 이 중에 조자룡을 얻은 것이 유비는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조자룡은 매우 훌륭한 장수였음에도 공손창의 정이 가지 않는다고 구석에 처박아 둔 장수라 선선히 유비에게 주었는데 유비는 군사 2천보다 더욱 반가웠습니다. 그 무렵 청주 자사 전해가 구원을 오기로 한 소식이 왔습니다. 조조가 비록 강하기는 하지만 그들 삼노의 군마만 있으면 그럭저럭 서주를 지킬 수 있겠다고 도공조는 생각하였습니다. 다음날 공룡의 병마와 전해의 병마가 서주성 밖에 이르렀습니다. 조조의 군세가 워낙 사나워 멀찌감치 산 아래 진을 쳤으나 이쪽의 대비를 보고 조조도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유비는 공룡의 움츠러든 기세를 나무라듯 한 계책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군사 4천을 간운장과 조자룡에게 달려 공룡을 돕게 하고 유비와 장비는 1천군을 몰고 조조군이 에워싸고 있는 적 진영을 뚫고 서주성으로 진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투는 매우 어지럽고 사나웠습니다. 장비가 막아서는 적장 우검을 돌려 세우고 그 뒤를 유비가 물결처럼 따르니 조조군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니 유비를 반기는 도공조의 감격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바였습니다. 도공조는 원래 문약한 선비였습니다. 난세에 한 조각 땅을 지키고 있으나 다스리기 힘들다고 생각하던 차에 유비의 호걸스러움을 본 도공조는 이 서주를 맡기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기쁨까지 느끼며 서주의 패인을 유비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유비는 진심으로 놀라며 사양을 하였습니다. 넘기려고 하나 사양을 하니 도공조는 조정에 상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유비는 더욱 놀라 절을 하며 하늘을 가리켜 맹세를 곁들여 말하였습니다. 유비가 한실의 후예나 하나 공은 적고 등은 엷어 오히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 것은 대의를 위해 온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고 기어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조조에게 화해의 글을 보내자고 말하여 글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유비가 간곡히 글을 닦아 보냈습니다. 이를 받은 조조는 답서를 써 보낼 언론을 하는데 유성마 한 필이 달려와서 위급함을 전하였습니다. 여포가 연주를 공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란 조조는 근거지를 잃지 않기 위하여 싸움을 거두고 여포를 막으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니 도공조는 유비에게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고 간절히 서주를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간우와 장비도 우리가 억지로 뺏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양하실 게 뭐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 형을 불의에 빠뜨리려 하느냐? 고 유비는 화를 내었습니다. 그제서야 도공조는 패인을 거두고 가까운 소패에 머물러 서주를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유비는 이 정도로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건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